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실존적 다성태 특징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사르트르 이론이 좀 비화가 되는데, 개인들 사이의 관계만 이게 해당되지 않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는 그 사르트르의 어떤 사유가 계급투쟁, 그러니까 막스의 계급투쟁을 나름대로 실존적 타성태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이냐면, 그러니까 한 사회의 부, 한 공동체, 한 국가의 부를 보게 되면 이거는 그 사회 국가를 구성한 모든 사람들의 실천의 결과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부 전체를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삼성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역시 국민들 전체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요새는 뭐 계급이라는 말을 잘 안 쓰니까, 뭐 다수 집단, 소수 집단, 뭐 좋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권력적인 측면에서 다수, 그러니까 그 뭐 경제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부르주아 계급이겠죠. 그러니까 유산 계급들이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르트르적인 생각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것의 결과물이 우리들의 행동을 규제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행동을 이렇게 하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저기 뭐 위관, 설인 그러잖아요. 자리를 만들게 되면 그 자리가 사람을 부려요. 그죠?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 실천, 그러니까 시간, 공간 어떤 그런 저기 뭐죠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결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우리들한테 역으로 거꾸로 그 반목적성을 보이면서 우리들의 관계를 갈등으로 몰고 뭐죠 지옥 관계로 몰고 그러니까 그 점점 안 좋은 상태 갈등 관계로 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제 존재한 무엇이도 타인 나의 지옥이다 그러는데 이 변형적 이성 비판 차원에서도 일상생활, 그러니까 실제적 다성태에서 지배되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지옥 같은 삶이라고 그래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존재함과 이 변형적 이성 비판 사이에 어떤 인식론적인 단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서 저는 있다라고 보는 게, 단절이 없다라고 보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존재와 무엇이도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비극적이고 이쪽에서 와도 역시 비극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사람들은 저기 뭐죠 자기들의 결과물의 어떤 명령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생각에 따르면 이 실질적 다성태의 개념이 집단한테도 적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 개념만 써놨는데 하나는 요구, 하나는 그 요구 개념. 그러니까 요구 개념이 뭐냐면 그처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를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꿈을 하나 꿀게요. 제가 정말 대기업의 회장이 됐어. 그러면 제가 어떤 그 결정을 내릴 때 인간적으로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회사 전체 차원에 보게 되면 그런 결정을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 그러니까 회사가 곧 회사의 이익이 나한테 너는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구해요. 그러니까 요구라고 하는 것은 그 명령이죠, 일종의 그런 경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제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 사회가 가진 부 전체가, 그러니까 부의 물론 일부겠죠. 일부가 가진 계급, 유산 계급한테 뭐죠? 너희들은 더욱더 이 기계가 바라는 명령, 즉 더욱더 그 부를 크게 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유산 계급은 뭐냐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관계, 이익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기계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정확한데 그런 기계를 부리는 작동하는 사람들, 일종의 이제 그 무산 계급이겠죠. 노동자 계급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이 기계를 열심히 작동하게 되면
자기들한테도 물론 이익이 오긴 와요. 이해관계가 있긴 있어. 근데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막세 소외 이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기계를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면 나한테 오는 거는 조금이고 다 가진 사람들 몫입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뭐냐면 노동자들은 뭐죠? 그 실전의 결과물이죠. 거기에 관계에서 볼 때 운명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관계와 운명 관계는 반대예요. 그렇죠? 이게 사르트르가 보는 막스의 계급적인 어떤 이론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해관계 요구 때문에 이해관계를 더욱더 뭐죠? 그 충실하게 실행하려고 하는 유상계급과 저기 뭐죠? 거기서 운명을 보는 무상계급이 충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 생각이 이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무상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러니까 막 스프링이 누르듯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문제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억압이, 폭력이 가장 극단적인 지점이 됐을 때 눌렸던 스프링이 폭발하듯이 튀어오른다는 것이죠. 이게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이 그 사르트르 전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연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그 실존적 타성태에서 지배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계열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열체에서 집열체라고 그랬죠. 집열체에서 그러니까 집단들, 계급 그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의 어떤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갈등, 폭력으로 치달아 가지고 더 이상 이런 삶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혁명이고 그런 혁명의 모습을 사르트르는 대혁명에서 본 거예요.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에서 본 거고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파리 시민들의 모습에서 융화 집단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우리가 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열체에서 뭐죠? 융화 집단으로 넘어간 거죠. 근데 각 단계마다 뭐죠? 그러니까 집열체에서 융화 집단으로 넘어갈 때 이미 폭력이 개입돼 있어요. 기존 폭력이죠. 그러니까 집열체에서 뭐죠? 어떤 그 기계 또는 뭐 가진 것에 의해서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눌러 이미 기존 폭력이죠. 그런 기존 폭력에 대해서 뭐죠? 스프링이 폭발하듯이 대항하는 거는 폭력입니다. 대항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에 대해서 기존 폭력에 대해서 대항 폭력으로 뭐죠? 그 기존 폭력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사르트르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것의 전형이 바로 하나의 모습이 전형적인 예가 프랑스 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역사상 드물다고 해요. 몇 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1917년에 저기 발생했던 러시아 혁명도 뭐 그러는데 여하튼 사르트르 사회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명의 순간 이제 2번에 4번인데요. 거기 3번 바로 위에 묵시록적 순간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묵시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그런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융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집열체랑 어떻게 틀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융화 집단의 특징이 뭘까 이거거든요. 사르트르가 한 두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집열체에서는 너 나의 관계가 다 뭐죠? 그러니까 갈등, 투쟁으로 뭐죠? 그 이타성에 의해서 지배가 됐는데, 그 융화 집단에서는 뭐냐면 나너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 자기를 보는데 이 자기가 이타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이러면 한정된 자리가 이제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나랑 똑같은 저기 뭐죠 모습을 가진 나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 자기를 보긴 보는데 다 이타성을 가진 적이잖아요. 근데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 사람이 오면 올수록 더 좋은 거라. 그러니까 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나와의 관계가 완벽한 상호성. 이런 상태로 이제 특징이 정해진다고 그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편대성이라고 합니다. 샌들 저기
우리가 SNS 그러니까 핸드폰 어떤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많이 이제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유비쿼터스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곧 다른 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유비쿼터스 하게 되면 유비퀴티 하게 되면 펠레스 그래가지고 신의 존재 양식을 이제 임재하시는 양식을 갖다 말하는 건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이제 파리 시민들의 모습이 다 각자가 다 똑같은 자기니까 내가 지금 생제르맹 데프에서 그 바스티유 가도 그렇고 이쪽으로 가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편질성이에요. 즉 내가 너랑 그녀가 똑같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너가 지금 거기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이게 편질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기 이제 공동의 적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으로 상징되어지는 공동의 적이죠. 기속계급이죠. 두 번째, 공동 실천이에요. 목적이 똑같아야 돼. 그들의 행동이 통일돼야 돼. 그죠? 그렇게 하고 당연히 그 완벽한 상호성, 그 다음에 편집성이기 때문에 이 융화 집단의 특징은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너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이게 조금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기 딸내미가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한테 소개를 안 했어. 근데 지금 엄마한테는 소개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즉 엄마한테 이제 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소개하기 전에는 있잖아 걔가 막 그래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래요. 그 지금은 막 구별이 없다는 거지. 왜? 너랑 나랑 이제 하나가 됐으니까 구별이 없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들 똑같아요. 자녀들이 결혼 나이 좀 돼가지고 와서 인사를 드릴 때 처음에는 이 친구가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우리는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너나가 구별이 없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네 번째 특징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융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만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해방구나 카니발적인 어떤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실천을 하고 있는 순간에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공동 실천을 하고 있는 순간에만.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과정에만 이게 융화 집단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잖아요. 우리가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쪼개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편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적도 다 태가겠는데 쉬자. 그래서 우리들의 관계를 집열처에서 이타성,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계를 적의 관계, 그 다음에 투쟁, 갈등의 관계로 이끌었던 이타성이 점점점 태어나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타성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가 다 그런 갈등의 관계로 돼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폭력의 호소를 융화 집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계속되면 좋은데 지속되지 못하고 이거는 순간적으로만 지속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어떻게 되죠? 융화 집단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이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끝까지 존속을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순간에 개입하는 개념이 바로 서약이에요. 서약입니다. 서약의 내용은 뭐냐면 제가 항상 그러는데 윤복희 노래 있죠. 내가 만약 그죠? 내가 만약입니다. 내가 만약 집단의 이익에 해로운 행동을 하게 되면 나를 다른 이제 구성원들이죠. 너희들이 집단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자유롭게 나를 처단해도 좋아 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서약은 뭐냐면 단순하게 언어적 어떤 고함물이 아니에요. 목숨이 달린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약의 특징은 뭐냐면 상호적이에요. 즉 내가 집단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너희들이 나를 처단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게 되면 나는 다른 구성원들한테 그걸 요구할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상호적이죠. 제가 서약의 예를 몇 가지 들게요. 아까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살면서 만 번 이상의 서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주 강한 집단입니다. 죄송해요.
의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공공의대 만들면 안 돼. 우리 국가고시다. 이거 뭐죠? 다 서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걔네들이 강하게 하나가 됐다가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막 흩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들이 우리 이걸 하자라고 했을 때는 다 맹세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처벌권이 약하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찰. 맨날 저거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폭탄주. 그러니까 이거 못 마시면 안 돼요. 기자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세계니까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저기 MT 같은 데 가가지고 그 동동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러잖아. 좀 공부실에다가 막걸리 마시고 술 마시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 그게 뭐냐? 통각을 해봐. 네가 이걸 마시게 되면, 그죠? 네가 이걸 마시게 되면 우리 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받아줄게. 만약에 못 마시면 너는 우리 일원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우리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극에 보게 되면 선생님 사과하시지 잘하시죠. 왕이 한번 막 사과 같은 게 쫙 그냥 피바람이 몰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게 왕이 중심이 되고 그 막 충신질 하는 저기가 뭐냐면 이만한 정말 이제 저 그릇에다가 술을 탁 받아놓고 왕이 탁 해서 피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신하들이 다 해가지고 우리 충성을 맹세하면서 마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또 내가 만약입니다. 왕을 내가 배반하게 되면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약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올림픽 때 전국 시대로 할 때 아니면 동네에서 무슨 축구대회 할 때 우리 선수 일동은 뭐죠? 규칙을 준수하고 다. 그러니까 누구야 존슨인가 약물 중국 때문에 100m 금메달 뺏겼잖아요. 똑같아. 쳐봐요. 똑같아요. 그래서 사르트 생각에 따르면 진열제 상태에 있다가 융화 집단이 됐다가 융화 집단이 서약하는 순간에 서약 집단이 돼요. 그 다음에 서약 집단이 생기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아직까지 맹세합니다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우리들이 하나가 된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죠? 근데 사르트 생각에 따르면 서약 집단이 끝까지 유지가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이 어떤 저기가 다 똑같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어떤 유지 효율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직적인 상태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책을 부여해야 되잖아. 너무나.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제 그 서약 집단 이후에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것이 조직화된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게 축구팀입니다. 축구팀. 저희들 축구팀 어때요? 목적은 하나죠. 이겨야 돼. 그러니까 우리 팀이 하나가 된다라고 그럴 때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그 승리예요. 그러니까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축구팀을 보게 되면 우리가 11명이 뛰게 되면 다 포지션이 있죠. 골키퍼도 있고 그 다음에 수비도 있고 중간 미드필드도 있고 공격수도 있는데 이들의 역할이 분화가 돼요. 기능 자체가 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키퍼는 골키퍼대로. 그래서 사르트르 생각에 따르면 이게 뭐냐면 집단 유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너와 나의 다름을 다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타성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키퍼 하는 사람한테 너 가서 공격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전문화가 되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각 맡은 어떤 역할, 어떤 기능에서 좀 전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자리를 대실 못해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가 더 그런 것이 나아가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조직화된 집단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간 게 바로 제도화된 집단입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예요. 근데 국가를 보게 되면 선생님들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이룩하고 있는 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이고 이게 뭐냐면 침략제 생활이에요. 그래서 사르트르의 생각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사란, 인간의 역사란 때로는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그 사르트 생각 자체가 약간 좀 그 이제 유해 상태에 빠지는데 뭐냐면 이 인류의 어떤 그 초기, 그러니까 뭐 아담과 이브부터 하여튼 보게 되면 이게 진열지 상태가 먼저인지, 그죠? 그 융합 상태가 먼저인지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일 수도 있고 이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하튼 어떤 상태든지 간에 시작을 해서 그 진열지 상태로부터 출발해도 좋고 융화 집단 상태에서 출발해도 좋은데 어떤 상태에서 출발하더라도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순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이 뭐냐면 인간의 역사란 진열체 상태에서 융화 집단 사이를 무한정 왕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진열체 상태에도 융화 집단이든 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논의의 편의상 진열체 상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진열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갈등, 투쟁, 폭력이죠. 그 다음에 이게 집단으로 비화가 돼가지고 더 커져서 가진 사람들, 계층이 못 가진 그런 계층을 억누르는 강도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기존의 폭력이죠. 이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못 가진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 자체가 이런 상태에서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폭발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은 당연히 여기서는 물적인 폭력을 동원한 거니까 폭력에 의해서 가능한 거죠. 융화 집단이. 그렇게 하고 이 집단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작은 폭력이죠. 작은 폭력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이게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진열체, 융화 집단, 진열체 이게 순환 반복한다면 거기 단계에서 매 단계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개입하는 것이 뭐냐면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몽 아롱이 사르트를 보고 아롱은 사르트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사르트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까미하고 멜로봉티 다 이념적 논쟁에서 막 적이 되고 갈라지고 막 그런 다음에 사르트가 그거를 뽑았습니다. 반공주의자죠. 반공주의자는 개다. 그래가지고 아롱을 겨냥해서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쟤들 686명 때 그러니까 사르트랑 아롱은 아주 굉장히 친했다가 완전히 적이 돼버렸어요. 이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한 권 번역하고 있는데 이제 아롱하고 그 사르트의 그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출판사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가 처음에 하도 어려워가지고 못하서 계약을 파기해서 제가 좀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계약을 않고 그냥 제가 혼자 막 하고 나중에 이제 몽골을 계약하자고 지금 조를 찬이에요. 하여튼 그런데 아롱은 일찍 사르트하고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고 이제 이게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런 이유들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68혁명 때 사르트로 이제 학생들 같이 활동하고 막 그랬는데 아롱은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 좀 비판했어요. 그 학생들한테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저는 그 표현이 생각나는데 미친 개들이죠. 미친 애들이다 이렇게 막 하니까 사르트르가 그때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레몽 아롱이 교수면 그때 당시에 소르본 교수였는데 교수면 내가 내 손에다가 이제 도끼로 찍는다 이거예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뭐까지 거다는 거지. 그 타짜에 나오는 그 표현처럼 거죠. 그런 식으로 그거를 보거든 사람입니다. 근데 사르트르는 이제 그렇게 막 그랬었는데 아롱은 점잖은 사람이니까 사르트르한테 그렇게 그거는 못하고 사르트르 나는 폭력의 사도다 이거예요. 폭력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사도 그러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 이제 그 말을 쓰면서 아롱이 그러거든요. 뭐냐면 자기가 이 책을 정말 내 친한 친구가 왜 그렇게 변했을까라고 하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정말 손에다가 이제 펜을 쥐고 밑줄을 그어가면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사르트를 갖다가 이제 이해를 하는 어떤 바탕이 된 책이 이제 이 책이고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그 폭력의 어떤 순기능, 폭력의 어떤 치유적이고 해방적인 기능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얘기입니다. 뭐냐면 붉은 악마예요. 붉은 악마. 제 생각으로는 붉은 악마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되면 평화스럽죠. 빨간 옷 입고 나가가지고 서울시청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막 이겼을 때 그 환희와 뭐 정말 흥분 뭐 정말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은 이제 학자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들의 어떤 국력이 완전 뭐 신장됐다, 어쩌다 통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그런 어떤 자신감, 뭐 그 다음에 우리들이 정말 축구의 변방에서 정말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어떤 그 어떤 진격이죠. 진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전에 개인적인 종목이랄지 뭐 개인적인 어떤 그런 배틀 싸움이죠. 그런 데서는 그렇게 1등하는 뭐 사람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 맨날 뭐 축구 뭐 하게 되면 16강 올라가면 우리들이 최고의 목표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올라갔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뭐냐? 그래. 근데 그것의 이면은 뭘까 이거예요. 이면은 뭘까? 그러니까 나도 그들의 이제 붉은 악마의 이제 뭐 일원으로서 그죠? 그러니까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의 이면이 뭘까 이거였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할 때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 파리 시민들의 모습과 붉은 악마의 모습은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붉은 악마 모이신 분들이 그게 수습되고 우리 뭐 다 우리들이었지만 우리들이 그 어떤 뭐 그죠?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 진격했던 시민들이 억압을 당했던 어떤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는 비슷하다는 거죠. 뭐냐? 첫 번째로 꼭 축구가 벌어질 때 이게 형성이 돼. 그죠? 선생님들 어때요? 뭐 축구가 없는데 그냥 서울시장 앞에서 막 이겨라 해봐. 미친놈이라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축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만 형성이 돼.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바스티유 감옥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 진격 과정에서만 하나가 발전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응원하는 모습,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의 목표, 공동의 실천, 그리고 그 순간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응원하는 상황에서 너 나가 없죠. 그죠? 조금 전에 적이었던 사람이 그죠? 완전 완벽한 상호성이에요. 그죠? 너 나가 없어요. 우리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사생입니다. 선생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2002년에. LA? 아주 좋습니다. 미국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미국에 계시고 선생님 다. 저는 뭐 연구실에 있었거든요. 뭐 혼자 둘이 뭐 바스만 입고 그냥 좋아서 속에다 빨간 바스 입고 그죠? 좋아서 춤췄던 거죠. 그런 거예요. 악마라고 그랬을까요? 왜? 아 거기는 제가 써놨어요. 저기 그 제가 주 1번에 붉은 악마에 대한 연역을 써놨거든요. 이게 옛날에 저희들이 그 멕시코 청소년 4강 대회 때, 그 청소년 축구 대회 때 박종환 감독이 이끌고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우리 팀을 붉은 뭐 악마들로 표현했대요. 축구 선수들을. 왜냐하면 우리 애들 그 축구 선수들 유니폼이 빨간색이었으니까. 그리고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예. 아주 불길한 느낌을 받아들이고 그거는 그들의 얘기고 뭐 지금 저희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떤 징조 그건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빨간색처럼 뭐 저기 뭐야 그 멋있는 색이 어디가 있습니까? 악마라 그랬는데 상대편한테는 우리 팀이 악마였겠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악마와 같은 잘 아는 그런 거죠. 하여튼 연역은 거기 있대요. 뭐 그거야 뭐 별로 중요한 거 있겠습니까? 그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악마가 하는 악마를 숭배하는 교가 있거든요. 그 부두교라는 거. 그런 거랑 연관을 짓죠. 뭐 빨간색도 여러 종류인데 뭐 우리 그런 순수예요. 하여튼 뭐 상관없습니다. 여하튼 그 다음 편재성이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저는 축구가 뭡니까 선생님? 전쟁이에요. 우리가 축구 뭐죠? 지금 뭐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게 되면 우리 팀이 반드시 상대방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건 뭐예요? 전쟁입니다.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란 전쟁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서울시청 그때 응원할 때 옆에서 뭐 저 이태리 응원하는 놈 있으면 우리가 가만뒀을 거야 아마.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이게 서약 집단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정말 처음에 서울시청 앞에서 모여서 이제 응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서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우리들의 응원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죠? 뭐 쓰레기 먹은 거 다 버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저기 뭐죠? 이제 붉은 악마 쪽에서 뭐 고민했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우리들 손으로 다 이걸 청소할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보기엔 이게 서약행위라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다음 게임 있을 때, 그죠? 이 다음 게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또 하나, 한 번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정말 뭐죠? 어떤 뭐 기쁨이죠. 그런 그 황홀감을 맛보려면 우리가 이걸 갖다가 서로 저기 뭐지 치워야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네가 갖고 온 원수에게 치워 이거죠. 나도 치울 테니까. 안 치우면 너는 우리 편 아니야 이거죠. 너는 자격이 없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강한 어떤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게 되면 그게 그 서약, 그러니까 일종의 맹세라고 생각합니다. 선서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저의 생각인데 그 촛불혁명 뭐 이게 정치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촛불혁명에도 이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저기 이 박사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촛불혁명 하게 되면 평화스러운 뭐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뭐 구속자도 안 생기고 뭐도 안 생기고 일탈자도 없고 평화스러운 상태에서 그 평화스러운 상태를 가능케 한 뭐죠? 요인이 뭐냐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서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여기 나와서 우리들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더 갖기 위해서는 그죠? 쓰레기 다 우리들 손으로 치웠죠. 그죠? 그잖아요? 그잖아요? 안 치우면 안 되니까. 두 번째, 거기 뭐죠? 이제 무슨 무슨 장성? 버스 장성? 해놓고 처음에는 뭐죠? 그 막 흥분한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막 진격하려고 그랬잖아요. 넘어서 다 우리들 손으로 끌어내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심리, 그들의 어떤 심리인데 심리는 뭐냐면 또 네가 만약이에요. 네가 만약 버스를 넘어서 거기를 가게 되면 너 때문에 우리들 전체가 오염되는 것이죠. 우리들 수수성이. 즉 너는 거기 올라가서 그러면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것을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호적으로 맹세를 해야 돼요. 선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제 뭐 그때 아렌트 학회에서 이제 발표를 하려다가 뭐 저기 다른 적 때문에 안 한 건데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촛불혁명도 그렇고 그때 이제 붉은 악마였던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고 우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가 된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적의 현절이에요. 그렇게 하고 적과의 싸움입니다. 폭력이죠. 그러니까 그게 개입돼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르트르가 역사를 보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눠, 그 다음에 나눠가 집단 속에 들어가서 이제 진결체와 요가 집단을 형성하면서 왔다 갔다 왕복을 하면서 각 단계마다 폭력이 개입한 것처럼 폭력이 개입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폭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오런스죠. 그러니까 뷰랑스인데 거기 이제 앞에 그 VIE가 들어가 있죠. 이것과 그 불어에서 그 삶, 생명 이게 B거든요. VI. 그 비타로 가죠. 뭐 돌체 비타에서 비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원이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미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면 힘이에요. 라틴어로 비스가 힘. 그 다음에 이제 뭐 근데 힘이라고 하는 거는 중립적인 개념이잖아요. 힘이 때로는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힘 자체는 중립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어원이 같다는 측면에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미 폭력이죠. 폭력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폭력과 이제 삶, 그 다음에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이제 폭력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부여했을까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네지라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지랄은 이제 폭력적 이제 폭력의 어떤 기능을 그 이제 치유적이고 해방적인 걸로 보고 거기서 어떤 성스러움까지를 끌어내는데 한두 가지 용어가 좀 흥미로워요.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초속적 폭력이에요. 초속적 폭력. 초속적 폭력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지라르한테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혼의 지라르의 어떤 폭력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법제도가 좀 그러니까 발달된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면 바로 그냥 끌어들여 버리죠. 근데 그 폭력이 그러니까 사법제도가 좀 덜 발달된 어떤 그런 고대 사회랄지 이런 쪽에서는 뭐냐면 한 사회에서 폭력이 어떤 집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폭력 자체가 오염돼 가지고 이게 그 모방적이 돼서 이게 그 사회 전체를 물들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시골에서 옛날에 아이들이 나가서 놀다가 뭐가 긁혀서 와. 그러면 이게 그 집안 싸움이 돼버려요. 저기 뭐 엄마가 갔다가 아빠가 갔다가 할아버지가 갔다가 집안 싸움이 돼요. 그런 식으로 폭력 자체가 폭력을 이제 사법제도나 이런 걸 통해서 발생하게 되면 이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집단 전체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집단이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위기를 구하는 방책이 뭐냐? 이게 뭐냐면 폭력이에요. 희생양 시스템. 우리가 마감벤 뭐 해가지고 요새 뭐 호모사케를 그러는데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뭐냐? 어떤 한 희생양을 우리가 정해놓고 거기에 이 집단 내 모든 폭력을 다 집약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짜내버리는 거죠. 끌어내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조용해져 버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저기 연세들이 계시니까 고약 아시죠? 고약. 지금 고약 아시잖아요. 이명래 고약 유명하잖아요. 고약입니다. 많이 붙였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시골에 뭐 병원이 그죠? 그러니까 몸에 이제 종기가 나게 되면 이걸 더 썩히기 위해서 더 곱게 하기 위해서 고약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약을 붙여가지고 막 이게 골마가지고 올이라고 그러죠. 이걸 탁 짜내면 나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는 내 살이 아닌가 이거예요. 거기 뭐 짜내진 거는 내 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살을 도려내므로써 내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소파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저기 내 몸 전체,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폭력이죠. 이걸 끌어내는 거, 작은 폭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랄에 따르면 그렇게 희생양한테 가해진 폭력,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공동체가 안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 이런 것 갖다가 우리가 그 방어적 폭력이라고 그러고 초속적 폭력이라고 그래요. 초속적 폭력.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건설되고 그다음에 이게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지랄에 따르면 그런 것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예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그러니까 상상을 하는 거죠.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어떤 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러니까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뭐죠? 우리가 알아서 희생양을 바치는 행사를 해요. 이게 뭐냐? 희생제의예요. 그러니까 시골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저기 심청이가 빠진 거, 그 다음에 옛날 동화에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동네가 있는데 저기 산 아래 동굴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백년 묵은 이무기가 살아, 구렁이가 살아. 그러면 그 구렁이가 한 번쯤 나와가지고 이놈들 하게 되면 우리 동네가 쑥대밭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막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저 희생양을 바치는 거죠.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게 뭐냐면 희생제의고 그런 희생제의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움이라는 겁니다. 성스러움을 표현하는 거죠. 왜? 거기에 바치는 것도 깨끗해야 되고 거기에 제의를 갖다 진행하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성화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바쳐지는 희생양, 그게 처녀든 양이든지 간에 동물이든지 간에 바쳐지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작은 폭력을 당하는 거잖아요. 희생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뭐냐면 조그마한 폭력이죠. 작은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무기의 그 횡포를 막는 그러니까 더 큰 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 이게 바로 방어적 폭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논리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라르도 그렇고 사르트르도 그렇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지라르는 나중에는 이제 뭐 종교 기독교 쪽으로 가서 그 예수님이 희생을 갖다가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하튼 예수님의 희생 자체도 폭력이죠. 작은 폭력. 그래서 폭력을 안고 이제 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여하튼 그래서 그 사르트르에게만 이제 국한시켜서 말씀드리자면 그 사르트르 전체 사유에서 벤트부터 이성 비판까지의 사유를 보게 되면 사르트르 사유가 비양 폭력적으로 상당 부분 경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사르트르 문학 작품에서 보게 되면 우리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 되면 그 이제 대독 협력자들과 연극 작품에서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싸우다가 대독 협력자들한테 이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고문을 당해. 고문을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를 이제 빼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잡혀있는 사람이 5사람인데 이 5사람은 그 저항운동을 할 때는 이미 융화 집단이었죠. 하나가 됐죠. 근데 잡혀와가지고 고문을 하니까 갈라져요. 고문을 못 이겨서 뭐 정보를 부를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자기 아직 고문을 당하지 않았는데 고문을 당할까봐 막 무서워해가지고 나는 고문 당하면 풀어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깨지게 돼요. 이타성이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살해요. 자살한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그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기가 좋아서 자살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가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한 거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타살적 자살이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누이야, 누나예요. 얘는 막내라. 근데 이제 저기 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까지 이제 우리를 지키려고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고문하게 되면 얘는 뭐 그냥 풀어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풀어버리게 되면 더 큰 이제 그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 막 죽을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누이까지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얘를 자기 손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얘를 죽임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적 타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사르트르가 이제 직접적으로 뭐 서약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자살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작품에서 자살한 사람은 자살로서 서약을 한 거예요. 그죠? 나는 불지 않았어. 따라서 이겼어.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자기를 손으로 죽은 애는 뭐냐면 저기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죠?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저기 죽어서 서약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사르트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서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거기에 쓰진 않아요. 근데 뭐 보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이제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뭐 그런 쪽에 이제 뭐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여하튼 그 사르트르에게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앞으로 다음 과제일 텐데 그 사르트르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꼭 우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퓨전 상태라고 하는 것이 꼭 폭력적인 어떤 상태로만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어쩌면 그 사르트르가 진짜로 그 목표로 했던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이제 융화집단 그 축구팀, 그 다음 붉은 악마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제 인간의 역사를, 그 인류 역사를 진멸치하고, 그 다음에
요가 집단의 어떤 순환, 반복, 왕복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그 붉은 악마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뭐냐? 선생님들 그러니까 오늘 저녁 7시서부터 9시서부터 우리가 스페인이랑 8강 갈래. 그러면 낮 12시서부터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와야 돼. 그죠? 서울시에 와야 돼. 올 때는 어떻게 돼요? 전쟁이죠. 그죠? 내가 빨리 와서 자리를 차지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또 이제 만약 그때가 중간 시험 때였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학교에서 같은 과에서 너랑 나랑 지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경쟁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적이었던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와서 축구를 활동한 만큼은 붉은 악마가 돼서 원하면서 하나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어떻게 돼요? 또 다퉈요. 왜? 근데 집이 저쪽 어디야, 마무리야, 마무리. 거기 가려면 전철을 타야 되는데, 1호선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몰려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철이 빡빡해. 그러면 어떻게 돼? 네가 타면 내가 못하고, 내가 타면 네가 못하는 거라. 전쟁이 또 벌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또 진열체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물론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들의 삶 자체가 뭉쳤다가, 좀 느슨해졌다가, 다시 뭉쳤다가,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증명되는 겁니다. 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융화 집단의 형성 어떤 가능성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정 부분 사르트르가 폭력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게 68 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을 해석하는 어떤 하나의 어떤 기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68 혁명을 통해서 일종의 증명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 스스로가 얘기를 했듯이, 혁명의 순간은 어떻게 돼요? 드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혁명적인 순간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드무니까.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의 거의 연속인데, 그렇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평화적인 방식으로 융화 집단이 형성되는 것도 있잖아, 이거죠. 있잖아. 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그게 또 가치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연극이 공연되는 그런 공간. 이거는 이제 사르트르가 직접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포로로 잡혔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하여튼 여러 가지 향수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제 자기가 극작품을 써서 무대에 올리게 되는데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다 관객, 배우, 스텝 할 것 없이 하나가 된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경험을 이제 나중에 좀 살리고 싶어 했다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까미한테도 있어요. 까미도 이제 까미 사유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까미도 연극을 하는 이유, 내가 왜 연극을 좋아하는가 해서 거기서 보게 되면 그런 거 하나가 된 느낌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연극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그 연극을 놓지 못하고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 기쁨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콘서트 열리는 공간이죠. 근데 요새 미스터 트로스인가 난리인데 거기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이제 나이 먹었다고 구사리 먹으면서 구박 받으면서 잠깐 봤더니 그런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이제 물론 아주 대가수 BTS랄지 이런 사람들은 10대에서부터 70대, 80대까지 다 좋아하는데 그래도 7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BTS를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미에 가입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근데 트로트는 뭐야? 거기 콘서트 하는 걸 봤더니 무슨 10대에서부터 아니면 한 4살짜리서부터 80대까지 다 있는 거야. 하나가 된 느낌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거기에는 폭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굳이 얘기하게 되면 있을지 몰라. 근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폭력 같은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공동 취미 생활입니다. 저는 어때요? 여기는 이해관계가 같으니까. 지금 자전거 타시는데 자전거 동호회 가봐. 산악 동호회 가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아우, 저 양반 입으로 옷이 더 멋지네? 자전거가 더 비싸네? 멋있네?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종교 집단,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자기들 기준을 잘 놓잖아요, 그죠? 뭐 논다는 표현이 그런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여기는 안 썼는데 조합입니다, 조합.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다른 뭐 지금 우리 뭐 인문 독서 아카데미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온라인으로 연결된 것도 어찌 보게 되면 다 그 퓨전 상태죠. 이게 2시간 딱 진행되고 난 다음에 끝나. 물론 그 2시간 동안에 뭐 들으시면서 좋을 수도 있고 뭐 딴짓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 열심히 듣게 되면 우리는 그 동안만큼은 그래도 비교적 하나인 상태죠. 그러니까 유비쿼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부산에서 들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인천에서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듣는 동안만큼은 여기서 듣는 거랑 아무런 차이가 없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개념들을 보게 되면 퓨전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이제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제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졌던 거는 그 이제 블랑쇼도 그렇고 장르 낭시도 그렇고 그 무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그 이거는 지금 사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마르크스주의랄지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한 어떤 그런 어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낭시랄지 이런 사람들이 그 무의의 공동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는 뭐냐면 그런 시간이 다 끝나버린 거죠. 68혁명 다 이제 뭐 이제 보니까 뭐 막스 막 유령돼 버리고 다 실패로 끝나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서구적인 어떤 공동체 실험도 뭐 흐지부지,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도 흐지부지. 그러면 우리가 그 공동체를 갖다가 새로이 구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뭐 데리다도 마찬가지지만 내세운 것이 그 인간들 사이에 그 뭐죠 관계가 맺어지는 가장 원초적인 지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나온 게 바로 터치입니다. 터치. 예. 그래서 아마도 그쪽에 관심 계신 분들은 아마 뚜시, 그러니까 터치거든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뭐냐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엄마와 출산한 그 이제 엄마죠. 엄마와 갓난아이의 관계입니다. 그때 그 엄마가 그 갓난아이는 뭐죠?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한테는 엄마의 손길, 터치와 같은 가장 사소한 어떤 그러한 도움이 걔한테는 가장 커다란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관계가 바탕이 돼서 새로운 어떤 인간관계가 짜질 때, 편성이 될 때 어쩌면 새로운 공동체가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무의의 공동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바다이, 조르주 바다이에서 주권 개념이 중요한데, 그 많은 사람이 바다이에서 주권 개념은 뭐냐면 내가 많이 갖는 거하고 많이 갖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신보다도 더 전역자가 돼가지고 많이 가진 사람이 베푸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 낭시랄 이런 사람들은 그 바다의 그 주권자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인간에 의해서 주권자의 어떤 개념은 가장 인간적인 상태, 인간이 가장 인간적인 상태, 그런 인간적인 상태가 많이 갖고 어떤 힘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라 가장 뭐죠, 그 내가 그 도움이 필요한 상태.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말에 따르면 마라토너가 49.19km를 뛰고 난 다음에 몸이 완전히 지쳐진 상태잖아요. 내 걸 다 버린 상태니까, 에너지를 다 쓴 상태니까. 그때 그 뭐죠, 옆에서 건네주는 담요, 그죠? 그 다음에 물 한 모금. 이게 그 사람한테는 가장 커다란 그 도움이 되는 거죠. 마치 갓난아이한테 엄마의 손길이, 터치가 가장 커다란 어떤 도움이 손길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그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된다, 모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논의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떤 관심은 지금 거기에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새로운 공동체 뭐 그런데 저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의 상당 부분 그 어떤 그 중요한 어떤 토대가
뭐 그런 데서 그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예,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뭐 질문 있으신 풍력 있죠? 예. 풍력. 예. 풍력이 집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괴테 파우스트 있죠? 예. 파우스트가 풍력을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젊어지기 위해서 악마의 힘을 빌리자는 거죠. 그게 전지전능한 신의 힘을 빌리는 게 아니라 악마의 힘을 빌리죠. 악마는 능력이 있긴 있답니다. 근데 믿음에 의하자면 악마의 힘을 빌리는 거냐. 그러니까 마치 그 폭력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폭력이라는 글자를 한자로 보면 힘력자 아닙니까? 그리고 폭자는 폭포수할 때도 폭자거든요. 그냥 유유한 물이 아니라 갑자기 그냥 강하게 흐르는 거, 폭포수 같은 거. 폭력도 그런 게 아닌가. 여기 비유해서. 그 폭력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과도한 힘의 사용이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말씀 같고. 저는 이제 젊음, 악, 그 다음에 이제 루시페, 악마인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면, 어쩌면 그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나서 성장했다가 죽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어찌 보게 되면 법칙이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법칙을, 그러니까 젊음을 이제 회복하는 것은 이건 법칙을 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한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악마한테 도움을 받는 건데, 첫 번째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저는 가정법을 많이 쓰는데, 만약에 그 악마의 도움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젊음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음을 좋은 데 쓴다 그러면 이 그 악마가 악마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보통 루시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악마고 또 한편으로는 빛이에요. 루시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인간한테 가장 무서운 거, 이게 시간이죠. 시간의 폭력이잖아요. 선생님 김용국 선생님이 이제 하신 말씀인데,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젊음이란 시간의 폭력에 덜 노출된 거예요. 선생님, 저도 머리 빠지고 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간의 폭력에 노출된 거라. 젊은 애들 얼굴 보세요. 깨끗하잖아요. 그런 거죠. 저는 더 많이 하여튼 그래서 요새 제가 엊그저께 뽕숭악당인가 트롯 어떻게 가다가 이제 저녁에 가서 봤는데, 그 세시봉 팀이 나왔어요. 조영남 이하 나이들이 70이 넘었잖아요. 굉장히 어색해 하더라고. 조영남 같은 경우. 왜냐? 지금 노래 부르는 아이들은 젊어요. 자기는 어떻게 돼? 70 먹은 거야. 온갖 생각이 들겠죠. 저도 그거 보고 생각이 드는데, 젊음이 힘인 거죠.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하여튼 인생의 법칙이고 제가 거역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어찌할 수 없는데, 불로장생 다 시간에 대한 폭력과의 싸움이니까, 저는 이 개념 자체 이미 젊음에 대한 어떤 어떤 싸움 이걸 되돌리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커다란 폭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의 폭력만큼 큰 게 없잖아. 시간이 이만큼 강한 게 없으니까. 이게 늙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하는 말 있죠. 방이 비슷하게 하는 거. 너희는 늙어봐서 나는 젊어봤어 그러는 거. 아이고, 그거는 자기가 죄송합니다. 힘이 약하다는 것은 어떤 고백이랑 다른 거죠. 물론 원숭미 그들이 갖지 못한 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그러니까 이 힘의 원천이 뭐야? 가능성 아니에요, 가능성. 그죠? 앞으로 당신이 겪었던 그런 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가능성이죠.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르트르는요, 그 프랑스가 제국주의 국가였잖아요. 저희하고 여러 아시아프리카 식민지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다스리고 했는데 착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도 폭력 아닙니까, 그렇죠? 폭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를 힘을 가지고 제압하고 거기에 사르트를 어떻게 봤는지. 아, 좋으신 질문인데요. 그 사르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미국에서 그 사르트로에 대한 연구가 우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10년 전의 통계인데, 그 인터넷 사이트죠. 사이트의 어떤 뭐 조회수, 검색수를 봤더니 프랑스 지식인들 중에, 뭐 철학자들 중에 사르트르가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누구냐? 프루스트예요. 프루스트. 네. 푸코도 아니고 사르트르가 그 다음 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 철학하고 이제 문학이 섞여 있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르트르가 뭐 현상학자, 존재론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미국의 사르트르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라. 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뭐 고발한 자, 그 다음에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저항한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베르나르 앙리 데이비라고 그 2000년에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그 사르트르 평전을 해서 이제 좀 번역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책을 쓰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 내가 이제 그 사람 얘기인데, 내가 이 책을 쓴 그 이유는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면서 그 사르트르 같은 어떤 그런 지성이, 글쎄 뭐 지식인이 그립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원로가 있어가지고 뭐 사회가 좀 잘 안 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좀 야단치고 너 이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원로가 필요한데, 사르트르 이후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첨스키, 마에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건데, 그런 이제 그러니까 왜 레비가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했을까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왜 사르트르가 그렇게 이제 많이 연구될까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거의 그런 얘기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억압, 폭력이 있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사르트르가. 그러니까 그게 인종차별이든 경제적인 불평등이든, 그 다음에 뭐 인권의 문제든, 그 다음에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문제든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지점에서 사르트르 스스로는 부르주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억압을 당하는 사람들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놓고 어떤 사람은 마치 구두꾼 신발을 매듯이 그냥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어떤 그런 태도. 그러니까 직접적인 참여를 못하고 그냥 말로만 떠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너는 비겁자야,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해결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식인이란 무의식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부르주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편을 못 들고, 그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계급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진정성이 좀 없어 보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불신당하고 배척당하는 입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행한 의식이잖아요, 좀 불편한 의식인데, 그런 어떤 상태에 있지 않냐 그러는데, 사르트르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만큼 그 억압이, 폭력이 이루어지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도 드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니까 하향탈 계급하죠. 그러니까 그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억압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변하려고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자꾸,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연구되는 걸 보게 되면 탈식민주의 이런 것에 화신이다. 자꾸. 그러니까 뭐 파논 같은 경우도 그 사르트르를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저주받은 그 대지의 사람들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용을 하고 사르트르가 소문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입장이 다르죠. 왜냐? 사르트르가 이제 특히 한국 전쟁에서 이게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라고 하는 의견에 동의를 해가지고 처음에
동일해가지고 사르트르가 그냥 빨갱이야. 공산주의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것 때문에 사르트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레르기가 있죠. 조금 좀 경원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입장은 그대로 지켰나요? 북침이라는 거 생각. 나중에 와서는 조금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수정을 했어요. 수정했어요. 내가 그때 좀 잘못한 것 같다. 근데 그래도 북침은 아무리 봐도 억지예요. 왜냐면 이 소련 무너지기 전에 소련 학자들도 북침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학자들. 하여튼 뭐 그때 이제 네. 그 문제들 저도 뭐 그때 한번 저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후르츠초프가 이제 갖고 있었던 그때 이제 대통령을 할 때인가 외교 문서를 상당 부분 개방을 했잖아요. 거기 봤더니 유교에 관한 것도 많은데 그때 이제 보게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북한의 입장, 그다음에 소련의 입장 이런 것들이 쭉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설이 뭐냐 이렇게 돼서 당연히 이제 추정이 됐죠. 그래서 남측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이 되어버린 건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이제 정보의 부족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의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사르트르가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우리 어떤 입장과는 좀 다른 입장을 처음에 제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르트르를 좋아했던 사람들도 돌아섰죠. 내 식구가 우리 식구가 공산당 아이들한테 정말 무참하게 저기 했는데 어떻게 내가 걔네들 동조한 사르트르를 내가 동조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북침이란 말이 나오게 된 건요. 미국의 태도거든요. 미국이라는 데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큰 부를 축적했어요. 1차 대전, 2차 대전에 엄청난 부를, 그러니까 6.25도 말이죠. 굉장히 많은. 그때 일본하고 미국이 동시에 부를 격돌했거든요. 하여튼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예. 또 다른 기회에 예, 감사합니다. 변정국 좀 비판. 예. 이건 이렇게 제목만 보니까 굉장히 해결 철학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결 철학을. 제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거기는 조심스러운데 편집법적 이성 비판을 쓰면서 사르트르가 염두에 뒀던 사람은 칸트와 헤겔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 그런 쪽에서 이성의 어떤 능력 자체에 대한 어떤 한계 이런 건데 여기서도 그런 쪽의 개념으로 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르트르가 오히려 겨냥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모방하려고 했던 사람은 칸트가 아니라 헤겔이죠. 헤겔의 어떤 지난번에 전대호 선생님께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지만 어떤 절대지,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 단독자죠. 단독자로서 나 위에 모든 것, 이 세계죠. 이 세계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지식이죠. 이거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르트르 전체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개별자적 보편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생길제 그러는데 이게 이제 케르케고르의 입장이기도 하는데 나는 개인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세계 전체를 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해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이 책에서 염두에 두었던 정립하려고 생각했던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인간학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 이거는 해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미완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베르나르 앙리 레비가 쓴 사르트르 평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르트르가 진짜 이제 싸우려고 했던 어떤 대상은 해겔인데 해겔에 비해서 사르트르가 그러니까 해겔과 싸움에 성공했냐? 실패했다는 거죠. 왜냐? 이 책을 완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그 단어가 전체성이라는 해겔이 쓴 단어하고 네. 사르트르가 전체화라고 해서 네. 아까 임화직다 그쵸. 그러니까 그 결말 부분이 깔끔하게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네. 같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화란 말도 이제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 건데 저는 제가 번역을 할 때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토탈리자성을 해서 이제 이걸 전체화라 그러는데 해겔 사전도 그렇고 보게 되면 이 단어 일본 사전도 그렇고 이 단어가 이제 번역이 전체화도 좋고 총체화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저는 처음에는 전체화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저기 그 선생님은 총체화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전체화라고 번역을 해버리게 되면 전체주의하고 걸려버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요새 이제 줄을 달고 어떤 때는 총체화로 쓰기도 하고 전체화로 쓰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사르트 생각은 내가 아까 말씀드린 보편자적 그 개별자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결을 경험을 해서 마지막에 세계 전체를 놓고 내가 딱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식 속에 개별자로서 나의 의식 속에 총체화 또는 전체화된 모습을 사르트는 다 기술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세계, 존재, 사이 관계, 역사가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그 전체 과정을 못 보여준 거라. 3권에 그렇게 좀 자세하나 봐요? 이 권에 쓰다가 간 거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번역한 3권이죠. 아주 써요. 그래서 그 개념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르트 평균을 쓴 이제 그 레비의 평가에 따르면 해결을 염두에 두고 하려다가 이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질 것 같아서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포기가 된 상태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이제 마지막 그 연구 계획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이다 미분적인 세계가 중시되는 사회에서 전체를 놓고 실험했던 사람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루카치하고 막스하고 헤겔, 그 다음에 사르트르인데, 이 네 사람을 한번 제가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영어방으로 쓰시. 네. 제 생각으로는 그 전체라는 해결이 말하는 전체는 신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신. 예. 우주 전체.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신론자니까 예. 거기 그 사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을 완성 못 시킨 이유를 인간한테만 국한시켜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원, 그러니까 초월적 차원 그런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자기 자신 앞에 어떤 사회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아니면 물론 이 책을 완성시키지 못한 이유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요. 자료가 많이 부족했다. 워낙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자기를 혼자 이제 이거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판에 서가지고 신의 도움, 초월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건 이래라고 하게 되면 정리하기가 편한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벅찬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되면 전체를 포괄하는 전체성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지금 저도 봐도 이걸 꿈꾸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편으로는 사르트르 작업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 친구가 지금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푸코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를 19세기적으로 전체성을 염두에 두고 그 철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드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사르트르가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야심찬 것 같아요. 네. 사르트르의 입변적 비판은 왜냐하면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은 하지 않습니까? 네. 이성 자체를 비판했다고. 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그 헤겔의 이성 자체를 칸트처럼 그렇게 비판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굉장히 큰 야심작일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는 하여튼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굉장히 희미한 그런 걸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테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다른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기획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르트르와 다른 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지금 그 사르트르 전공자들이 철학을 하신 분들이 없고 안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철학적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뭐 사르트르 헤겔, 사르트르 뭐 하이데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명 이상 뭐 이렇게 좀 쓰고 싶은데 혼자는 뭐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적인 힘이 필요한데 이걸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마르크스 사람들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굉장하죠. 여기서 마르크스 자본론이 부전이 많이 들고 사회 보는하고 나오거든요. 사르트르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데 그걸 연구한 학자들은 누구 있습니까? 마르크시즘과 사르트르에 저기 지금 저는 이제 그 책을 갖고 있는데 사르트르 뭐 비추인 뭐 포에트 막스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르트르 변혁법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사르트르 막시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쓴 걸 모아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읽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사르트르와 발리바르, 사르트르 알투세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혼자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뭐 여기까지 하시죠. 고맙습니다. 네.